파도가 철썩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 1979년 겨울. 나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어부 집안의 아들로 매일 아침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갔고 파도 냄새를 맡으며 컸습니다. 철수야, 바다는 넓단다. 세상 끝까지 가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살 무렵 나는 청진 앞바다에서 혼자 수영을 배웠습니다. 차가운 동해의 물살을 헤쳐나가며 저 먼 수평선 너머를 상상했습니다. 자유로운 바다, 끝없는 항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이루어지는지. 1997년 28에 나는 인민군 해군 소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진 해군기지 소속 SLH형 잠수함 영광호의 함장. 17년간 복무하며 탁월한 항해술로 여러 번 상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나를 바다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검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어머니가 끌려갔습니다. 요덕 정치범 수용소. 혐의는 반동사상. 누군가 어머니가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고 고발했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새벽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고 어머니는 한마디 변명도 못한 채 트럭에 실려갔습니다. 철수야, 살아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뇌졸중을 일으켜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삼키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하지? 밤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잠수함 지시에 앉아 계기판의 불빛만 깜빡이는 어둠 속에서 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체제를 위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 곁에 있는 20명의 부하들, 그들만이 나를 지탱해 줬습니다. 기관병 김영식, 항해사 박철호, 통신병 이성호, 모두 2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어머니를 그들에게서 찾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함장님, 오늘 훈련 잘 끝냈습니다. 수고했네. 다들 쉬게. 매일 저녁 승조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넓었지만 내 마음은 갇혀 있었습니다. 1996년 여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996년 7월 평양 해군사령부로부터 극비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암호를 풀어있는 순간 내 손이 떨렸습니다. 9월 18일 강릉 해안무장공비 침투 작전. SLH형 잠수함 2대 투입. 임무 실패 시 귀환 금지. 귀환 금지.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나는 전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진 항구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핏빛 같았습니다. 이놈들, 또 우리를 버리는구나. 지휘실 문을 잠그고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강릉 침투 작전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로 끝났습니다.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이후 남한의 해안경비는 철통 같았습니다. 이번 작전도 자살, 임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용소로 끌려가던 그날 새벽 어머니의 눈빛, 그 슬픔과 체념. 나는 더 이상 가족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 밤 나는 부하들을 소집했습니다. 잠수함 식당에 모인 20명의 얼굴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함장님, 무슨 일입니까? 항해사 박철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이 내려왔네. 강릉 작전. 하지만 이건 자살 명령이야. 자살 명령이라니요? 귀환 금지. 실패하면 돌아오지 말라는 거지.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관병 김영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 죽는 겁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살아야 해. 하지만 이 명령을 따르면 살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함장님? 나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들. 아직 20살도 안 된 통신병 이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귀순하자. 남조선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반역이었습니다. 총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구가 아니야. 우리에게도 삶이 있고 가족이 있어. 나는 더 이상 이 체제를 위해 죽고 싶지 않아. 박철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장님, 저도 동의합니다. 제 어머니도 수용소에 계십니다. 저도요. 저희 아버지가 탄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둘씩 손을 들었습니다. 20명 모두. 우리는 그날 밤 비밀 맹세를 했습니다. 함께 살아남자. 자유로운 땅에서. 나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강릉에서 울진까지의 해안선. 해류와 바람의 방향. 밤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엔진을 고장내고 표류하는 척하며 남한 해역으로 넘어가는 시나리오. 바다가 우리를 데려다 줄 거야. 창밖의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북두 칠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는단다. 이제 나는 그 별을 따라 자유로 가야 했습니다. 두려웠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의 손을 잡으며 나는 맹세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자. 9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6년 9월 17일 밤 10시 청진 해군기지를 출항했습니다. 잠수함 2대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앞서가는 혁명호에는 무장공비 26명이 타고 졌고 우리 영광호는 그들을 호위하는 임무였습니다. 잔망경으로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일렁이고 달빛이 물결에 부서졌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항해사 박철호를 불렀습니다. 철호, 계획대로 간다. 준비됐나? 네, 함장님. 모두 대기 중입니다. 9월 18일 새벽 3시 강릉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혁명호가 공비들을 해안에 내려놓으려 수심 얕은 곳으로 접근하는 순간 굉음이 들렸습니다. 암초에 걸린 겁니다. 혁명호 좌초, 혁명호 좌초. 무전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혼란. 이것이 우리의 기회였습니다. 엔진 정지. 지금 당장. 기관병 김영식이 달려갔습니다. 미리 준비한 대로 주 엔진의 연료 라인을 차단했습니다. 잠수함이 덜컹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함장님, 엔진 고장입니다. 표류 중입니다. 계기판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나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영광호.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 혁명호를 지원할 수 없음. 반복한다. 지원 불가. 무전은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혁명호는 이미 좌초되어 움직일 수 없었고 우리는 해류에 실려 남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구명조끼 착용, 표류 모드.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구명조끼를 입고 비상용 배낭을 챙겼습니다. 통신병 이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함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있잖아. 새벽 5시 잠수함은 울진 앞바다에 닿았습니다. 해치를 열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자, 이제 뛰어내린다. 모두 손 잡고 하나둘씩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9월의 동해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나는 팔을 저었습니다. 부하들이 옆에서 함께 헤엄쳤습니다. 함장님, 저기 해변이 보입니다. 박철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모래사장이 보였습니다. 등대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팔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우리를 밀어냈고 마침내 발이 모래를 밟았습니다. 해변에 쓰러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모래를 움켜쥐었습니다. 젖은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가 남조선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본 것과 똑같은 별.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함장님, 우리 해냈습니다. 김영식이 옆에 누워 웃었습니다. 20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해냈어.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곧 누군가 올 겁니다. 남한 군인들.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총을 쏠까? 모두 일어나. 손 들고 기다려. 3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들어. 나는 천천히 일어나 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인민군입니다. 기순 의사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를 원합니다.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어두운 바다를 건넜으니까요.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창문은 가려져 있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을 때 우리는 서울의 어느 보호시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 철창은 없었지만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3개월간 교육받게 됩니다. 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젊은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하들은 각자 방을 배정받았고 나는 함장이라는 이유로 1인실을 받았습니다. 문을 닫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내 얼굴. 35세 리철수. 아니, 이제는 이철수. 남한에서는 리씨가 이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나인가? 거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낯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주는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한국 역사 교육,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민주주의의 원리,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민입니다. 선거권이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유선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인데. 오후에는 컴퓨터 교육, 마우스를 잡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강사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땀을 흘리며 마우스를 눌렀습니다. 옆자리의 김명식이 속삭였습니다. 함장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참아. 우리 참아야 해.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 모인 부하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통신병 이성호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함장님, 여기서도 배급이 없어요? 돈을 내고 사야 한다고 하던데.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배급은 없어. 대신 자유가 있지. 자유가 우리의 배급이야. 자유요? 전 그냥 배고픈데요.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수용소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철수야, 왜 날 버렸니? 어머니,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풍경. 하지만 그 불빛들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난 여기 사람이 아니야.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박철호가 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함장님, 이성호가 울고 있습니다. 이성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20살 청년이 침대에 웅크리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성호야, 무슨 일이야? 함장님, 전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는 너무 무섭고 외롭고 전 적응 못하겠어요. 나는 그를 안았습니다. 떨리는 어깨. 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무서워. 나도 외로워. 하지만 우리 어머니처럼 버텨야 해. 우리 가족처럼. 정말 괜찮아질까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 3개월째
우리는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시니어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 북에서 왔소? 반갑소. 네, 어르신. 적응이 어렵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625 때 피난 왔소. 그때도 어려웠지. 하지만 시간이 약이야. 천천히 가면 돼.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이 땅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센터를 나와 부하들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빵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 북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향기. 하나 사볼까?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았습니다. 이 맛, 천국이네. 부하들도 웃으며 빵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낯선 땅의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1997년 3월 드디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푸른색 표지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이철수. 생년월일 1961년 4월 15일.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손에 쥔 그 카드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양안보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철수 씨의 항해 지식과 북한 잠수함 정보가 필요합니다. 월급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동해안 해류도, 북한 잠수함의 침투 경로. 북한의 약점은 여기입니다. 청진과 원산 사이 레이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지식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땅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부하들도 각자 길을 찾아갔습니다. 박철호는 인천에서 어부가 됐습니다. 김영식은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IT를 공부했습니다. 이성호는 대학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함장님, 우리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전화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4월 어느 토요일 청진 출신 탈북자 모임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작은 교회 지하 40명 정도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96년에 귀순한 이철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분. 짧은 머리에 검은색 스웨터를 입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저는 90년에 왔어요. 반갑습니다. 이철수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모임 후 커피숍에 함께 갔습니다. 순자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함장님이셨다면서요? 용기 있으셨겠어요. 용기라기보다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저도 그랬어요. 남편을 625대 잃었어요. 혼자 딸을 키우다 탈북했죠.
그녀의 눈빛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나도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용소,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 그녀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함장님 눈빛이 제 남편 같아요. 강하면서도 따뜻한.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도 순자 씨와 이야기하니 편안합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유는 외롭지 않아요. 함장님처럼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로. 6월 모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진에서 온세 탈북자가 어머니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이명숙 동무요. 94년에 요덕에서 풀려났습니다. 청진으로 돌아갔는데 폐병으로 95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순자 씨가 따라와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울어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살아서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함장님이 자유를 찾았다는 걸. 그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아서 왔어요.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속으로 빌었습니다. 7월 시니어 문화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탈북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저에게 자유를 가르쳐줬습니다. 파도를 헤쳐나가는 용기, 폭풍 속에서도 항로를 지키는 인내, 그리고 동료와 함께하는 연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 후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아들아, 잘 살아라. 내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순자 씨가 옆에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함장님, 이제 정말 빛나는 항로를 찾으신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획득. 나는 시민권뿐 아니라 사랑도, 소속감도, 미래도 얻었습니다. 1997년 9월 순자 씨와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함장님, 다음 달에 제 딸을 소개해 줄게요. 대학생이에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 손에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죽어라, 배신자. 칼날이 내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 붉은 피가 셔츠를 적셨습니다. 야! 순자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남자를 밀쳤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너 같은 놈은 살 자격이 없어. 주먹으로
남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쓰러졌고 순간 지나가던 시민들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요, 경찰 불러요. 경찰이 도착했고 남자는 체포됐습니다. 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오반을 꿰맸습니다. 철수 씨, 괜찮으세요?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살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암살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 그리고 함께 온 편지 한 통,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 익숙한 필체, 옛 상관 김철만 해군 사령관의 글씨였습니다. 이철수,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배신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내 어머니처럼 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기다려라.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계자식, 어머니를 수용소에 보낸 놈이 김철만, 그는 어머니를 반동으로 몰아 수용소에 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나에게 자살 명령을 내린 것도 그였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국정원은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내 집 앞에 경찰차가 24시간 대기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경호원이 따라 붙었습니다. 철수 씨, 조심하세요. 추가 공작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유. 나는 자유를 찾아왔는데 다시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10월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부하 중 한 명, 통신병 이성호가 자살했습니다. 원룸 옥탑방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함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자꾸 생각납니다. 저는 배신자입니다. 미안합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성우의 얼굴. 20살. 너무 어렸습니다. 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성호야, 미안하다. 내가 지키지 못했어. 박철호와 김영식도 왔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함장님 잘못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더 챙겼어야 했어. 성호의 무덤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성호야, 편히 쉬어라. 내가 더 강해질게.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옆구리의 붕대. 왜 살아남았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죄책감, 상실감,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순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내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끌고 왔잖아요. 내가 귀순하자고 했어요. 당신은 그들에게 선택을 줬어요. 자유를 선택할 기회를. 성호는 선택했어요. 비록 슬픈 선택이었지만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난 더 강해져야 해요. 그래요. 우리 함께 강해져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김철만, 그 악마 같은 놈을 반드시 응징하기로. 기다려라. 내가 간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가는 컸습니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대가. 하지만 이제 절망에서 벗어나 싸울 때였습니다. 내 안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1998년 1월 국정원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철수 씨, 김철만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평양에서 부정부패로 조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철만의 비리 목록, 군수품 횡령, 뇌물수수, 외화벌이 착복, 수십 가지였습니다. 이 자료를 북한 내부에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청될 겁니다. 김정일은 부패를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도와주시겠습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복수. 어머니를 위한, 성호를 위한, 나를 위한 복수. 합니다. 반드시. 2월부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탈북 브로커를 통해 비리 증거를 평양에 흘렸습니다. 김철만의 해외 계좌, 밀수 기록, 뇌물 명단,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석 달 후 소식이 왔습니다. 김철만 체포됐습니다. 반당반혁명 혐의로 공개 처형 예정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끝났구나.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복수는 달콤하지 않네요. 그냥 허무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어머니,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복수였어요. 속으로 빌었습니다. 3월 순자 씨와 강릉으로 갔습니다. 1996년 9월 우리가 상륙했던 그 해변.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은 소리. 여기서 시작됐지. 모래사장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박철호와 김영식도 함께였습니다. 함장님, 기념비를 세우고 싶습니다. 성호와 우리를 위해.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잊힌 영웅들을 위해. 작은 돌비석을 주문했습니다. 글귀를 새겼습니다. 자유를 향한 항해. 1996년 9월 18일. 영광호, 승조원 20명. 잊지 않겠습니다. 비석을 세우는 날 20명 중 살아남은 18명이 모였습니다. 성우와 또 한 명의 부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다를 향해 묵념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성호야, 편안히 쉬어라. 우리가 여기 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18명 모두 울었습니다. 비석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영원히 여기 남을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 순자 씨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철수 씨,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놔도 돼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함께 할게요. 6월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50명, 탈북자 친구들,
국정원 동료들, 시니어 센터 어르신들, 순자 씨가 흰 한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철수 씨, 박순자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박순자 씨, 이철수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반지를 끼웠습니다.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박철호가 축사를 했습니다. 함장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바다에서 우리를 자유로 이끌었고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순자 씨가 속삭였습니다. 함장님,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네, 우리 가족.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 후회 없으세요? 후회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헤엄쳐 온 것 같아요.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9월의 그 차가움, 파도와는 달랐습니다. 바다는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용서요? 네.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 시작하는 법. 나는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어머니, 성우, 그리고 모두에게 전 이제 행복합니다. 속으로 빌었습니다. 1999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지. 순자 씨가 지은 이름입니다. 인지, 백성민, 지혜지. 백성을 위한 지혜로운 아이가 되길.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민지가 눈을 떴습니다. 맑고 깨끗한 눈동자. 민지야, 너는 자유로 태어났어. 아빠가 헤엄쳐온 이유야.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귀환. 나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귀환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복수에 집착해서, 죄책감에서 모두 놓아주고 새로운 항로를 열었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2025년 5월 강릉. 나는 이제 64세입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바다처럼 맑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항구로 나갑니다. 작은 어부 협동조합. 10년 전에 탈북자 동료들과 함께 만든 곳입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정비하며 젊은 탈북자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 해. 파도가 새도 풀리지 않지. 20살 청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함장님, 감사합니다. 북에서는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바다는 서두르지 않아. 오전 10시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동해가 펼쳐집니다. 푸르고 넓습니다. 29년 전 이 바다를 헤엄쳐 왔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조차 아득합니다.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옵니다. 70세. 허리는 굽었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여보, 점심 먹으러 가요. 그래. 가자. 손을 잡고 식당으로 갑니다. 작은 식당. 생선구이 정식. 순자가 말합니다. 오늘 민지가 온대요.
남자친구 데리고. 그래, 벌써 결혼 생각하나? 글쎄요. 한번 봐야죠. 인지 26세.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지금은 탈북 청소년 상담사로 일합니다. 내 딸, 자유로 태어난 아이. 오후 3시 민지가 집에 왔습니다. 키 큰 청년과 함께입니다. 아빠, 이 사람이 준혁이에요.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젊은이가 90도로 인사합니다. 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편하게 해. 앉아.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착해 보였습니다. 민지 아버지, 북한에서 오셨다면서요? 힘드셨겠어요. 옛날 일이지. 이제는 다 추억이야.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준혁한테 아빠 이야기 해줘요. 바다에서 온 이야기.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들어볼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996년 나는 북한 잠수함 함장이었어. 20명의 부하와 함께 자유를 찾아 헤엄쳤지. 차가운 9월의 바다를 살고 싶었어. 진짜 삶을. 준혁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응, 쉽지 않았어. 친구도 잃었고 위협도 받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바다가 가르쳐줬거든. 용서와 인내를. 민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시니어 문화센터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강연. 60대, 70대 어르신 80명이 모였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수입니다. 오늘은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헤엄쳐야 합니다. 때로는 차가운 파도를 맞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변에 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64세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북한에서, 절반을 남한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고요? 단연 지금입니다. 가족이 있고, 일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요? 없습니다.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게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자유로운 하늘,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 박수.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밤 10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 섰습니다. 강릉 바다가 어둠 속에서 숨 쉬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 영원한 리듬.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성우, 그리고 함께했던 모두 속삭였습니다. 전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고마워요. 살았어요. 순자가 옆에 섰습니다.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뭐해요? 별 보고 있어. 저기 저 별 보여?
저게 어머니 같아. 그래요? 저 옆에 작은 별은 성호일까요? 그럴지도. 다들 우릴 지켜보고 있는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5월의 바람. 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응, 아주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변화. 젊은 날의 나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복수를 꿈꿨고 상실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분노는 따뜻함으로, 상실은 감사로 변했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용서, 인내, 그리고 사랑. 고마워요, 바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삭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평화로웠습니다.